밤에 장막을 찢는 경광등 불빛이 축축한 아스팔트 위에서 어지럽게 춤을 췄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희미한 기름 냄새, 그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뒤섞여 사고 현장 특유의 비릿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남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거대한 교차로. 평소라면 수많은 차량의 불빛으로 강을 이루었을 그곳은 지금 경찰 통제선에 의해 거대한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섬의 중심에는 처참하게 지식여진 은색 스포츠카가 웅크리고 있었다. 유럽의 명품 자동차 브랜드에서 VVIP 고객들을 위해 단 10대만 한정 생산한 모델. 이제는 그 화려했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쏟아지는 비처럼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그 잔해 위로 무심하게 쏟아졌다. 그때였다. 빗줄기를 가르며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한 육중한 엔진음을 울리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통제선을 향해 다가왔다. 경찰관들이 황급히 앞을 가로막았지만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위압적인 기세에 경찰관들이 뒷걸음질 쳤다. 마침내 차는 통제선 바로 앞에서 멈추어 섰다.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태양그룹 회장 윤태석, 대한민국 경제계의 살아있는 신화. 그의 이름 앞에서는 웬만한 정치 권력도 고개를 숙였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위로 비서가 황급히 우산을 받쳐 들었다. 하지만 윤 회장은 그 우산을 손으로 밀어냈다. 차가운 밤비가 그의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과 대리석처럼 차가운 얼굴을 적셨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사고 현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기자들의 소음도 경찰들의 웅성거림도 그에게 닿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 아들의 마지막 흔적인 저 은색 고철 덩어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윤민혁, 그의 유일한 아들이자 태양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27, 너무나도 허무한 나이. 윤태석은 평생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통제해왔다. 돈, 권력, 사람.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죽음, 이 절대적인 무력감 앞에서는 그 역시 한낱 평범한 아버지에 불과했다. 아니, 평범한 아버지들이 느끼는 애끓는 슬픔조차 그에게는 사치였다. 그의 머릿속은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납득할 수 없는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아들의 잔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경찰 현장 감식반장이 황급히 다가와 무언가를 보고하려 했지만 윤태석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지금은 그 어떤 변명이나 설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과 길 위에 흥건한 검붉은 액체 자국이었다. 빗물에 씻겨나가고 있었지만 그 끔찍한 흔적은 쉬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을 후벼 파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시야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현장의 모든 이들이 비극에 압도되어 있거나 특종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순간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한 여자가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다. 강소영 30 즈음으로 보이는 마르고 작은 체구의 환경미화원이었다. 그녀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그녀는 묵묵히 깨진 유리 조각과 자동차 파편들을 쓰레받기에 담고 있었다. 그 무심하고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들의 죽음으로 세상이 멈춰버린 윤태석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저 여자는 대체 뭐지? 이 비극적인 공간에서 감히 어떻게 저런 일상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존중도 애도도 없는 기계 같은 움직임. 윤태석의 분노는 방향을 잃고 눈앞에 가장 만만한 상대를 향했다. 그는 성큼성큼 여자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육중한 그림자가 여자의 작은 몸을 덮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지? 얼음장처럼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 웬만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만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유리 조각까지 깨끗하게 쓸어 담은 후에야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리고 고개를 들으시 윤태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슬픔도 두려움도 놀라움도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처럼 피로에 젖은 눈으로 윤태석을 응시할 뿐이었다. 윤태석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쓰레기를 치우고 있나? 사람 죽은 현장에서 최소한의 예의도 없나? 그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거대한 비극이 저 하찮은 환경미화원의 빗자루질에 의해 더럽혀지는 기분이었다. 강소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쓰레받기를 내려놓고 작업용 장갑을 낀 손으로 뺨에 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현장의 모든 소음을 뚫고 윤태석의 고막에 박힐 만큼 선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지울 수 없는 사실을 전달하는 메마른 톤이었다. 1년 전 그녀는 윤태석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 아빠도 바로 이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윤태석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그의 귓께는 여자의 목소리와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사고 현장의 경광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를 교차하며 비췄다.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 선 남자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여자. 아무런 접점도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이 아들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고리로 이 저주받은 교차로 위에서 마주 서 있었다. 윤태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슬픔, 분노, 오만함, 그를 지탱하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를 거대한 충격과 혼란이 채웠다. 저 여자가 지금 뭐라고 했지? 아버지가 죽었다고 여기서 1년 전에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끔찍한 의문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심어졌다. 그는 대답을 원했지만 목구멍이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비를 맞으며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을 한 저 환경미화원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비는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적시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의 심장부인 70층 펜트하우스 회장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윤태석 회장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마치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는 신처럼 서울 시내를 굽어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도시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어젯밤에 비 내리던 교차로 그 어둡고 축축한 아스팔트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1년 전 저희 아빠도 바로 이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메마른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불행한 우연의 일치라고, 아들을 잃은 자신의 비극에 편승하려는 동정심 유발이라고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그 깊이를 알 수 없던 공허하고도 단단한 눈빛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본능을 자극했다. 그 눈빛은 동정을 구하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훨씬 더 무겁고 단단한 것을 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세상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이미 한 번 크게 금이 간 그 견고한 벽에 또 다른 실금이 생긴 것이다. 그는 이 불쾌하고 찝찝한 감정을 견딜 수 없었다. 의심은 그의 제국을 좀먹는 바이러스였다. 그는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근원을 찾아 제거해야만 했다. 윤태석은 자리로 돌아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비서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박상진 실장,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해.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한 남자가 회장실로 들어섰다. 태양그룹 기획조정실장이자
윤태석의 수족인 박상진. 그는 언제나처럼 말끔한 슈트 차림에 빈틈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윤 회장 집안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 온 해결사였고 그의 충성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어젯밤 내 아들이 사고를 당한 교차로 1년 전쯤 비슷한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교통사고 파일을 전부 가져와. 뺑소니 사고였다는군. 피해자는 택시기사였고 윤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명령했다. 마치 그 저주받은 장소의 역사를 알아보려는 듯한 말투였지만 박상진은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의도를 감지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그의 역할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박상진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섰다.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 뒤로 아주 희미한 불안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풍경. 화려한 강남의 마천루와는 동떨어진 낡은 옥탑방. 강소영은 땀에 젖은 주황색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길 위의 환경미화원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피곤함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그녀의 작은 옥탑방은 책과 서류 더미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리고 방 한쪽 벽면 전체는 거대한 코르크보드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 위에는 사고 현장의 지도, 현장 사진들, 관계자들의 인물 관계도, 그리고 수많은 메모지가 앞정으로 빽빽하게 박혀 있었다. 마치 강력계 형사의 사무실을 옮겨놓은 듯한 집요한 진실 추적의 현장이었다. 코르크보드 한쪽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올해의 기자상 시상식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녀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소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그녀의 펜 끝에서 수많은 부패한 권력자들이 옷을 벗었다. 그녀는 진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불의에 맞서는 잔다르크로 불렸다. 그러던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한 통의 전화였다. 1년 전 그날 밤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우던 그녀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택시 운전을 하던 아버지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비보였다. 아버지는 그녀의 전부였다. 홀로 그녀를 키우며 딸이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훌륭한 기자가 된 것을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던 분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무성의하기 짝이 없었다. 담당 형사는 목격자도 없고 주변 CCTV도 화질이 나빠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아버지는 평생 무사고 경력의 베테랑 운전기사였다. 그런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당한 사고임이 분명한데도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축소하려 들었다. 결국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몇 주 만에 종결되었다. 그때 소영은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시스템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하고 기만적인지를.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큰 무기인 언론사를 통해 아버지의 억울함을 파헤치려 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력이 그녀의 기사를 막아섰다. 결국 그녀는 사표를 던졌다. 시스템이 외면한 진실이라면 그녀 자신이 시스템 밖에서 찾아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강소영이라는 기자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대신 그녀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 구역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이 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현장을 관찰하고 경찰이 놓친 증거를 찾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유령이 되어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최선의 위장이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매일 새벽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빗자루질을 하며 수백, 수천 번 현장을 훑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경찰이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넘어갔던 주변 상가의 상인들, 그날 밤 근처를 지나갔던 행인들. 그녀는 그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인터뷰하며 작은 단서들을 모았다. 그리고 어젯밤 윤태석의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뉴스를 본 순간 소영은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1년간 어둠 속에서 홀로 준비해온 전쟁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라고.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 현장에 나갔고 의도적으로 윤태석의 눈에 띄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의 심장에 의심의 파편을 박아 넣었다. 소영은 코르크보드 앞으로 다가갔다. 보드 중앙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잡지에서 오려낸 윤태석 회장의 사진을 아버지의 사진 옆에 붙였다. 그리고 붉은색 실을 들어 두 사람의 사진을 연결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먹잇감을 포착한 암표범처럼 냉철하고 집요한 빛을 띠고 있었다. 1년간의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 거대한 왕이 그가 무시했던 하찮은 조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체스판 위에서 드디어 첫 번째 말이 움직였다. 박상진 실장은 먼지 쌓인 경찰청 특별기록보관실의 서고 깊숙한 곳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변사사건 처리 기록이라는 빛바랜 표지가 붙은 얇은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다. 피해자 강대호, 뺑소니 추정. 1년 전 그의 손으로 직접 마무리 지었던 사건이었다. 그는 무감정한 표정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하지만 그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는 이는 없었다. 서류는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잡하고 허술했다. 현장 약도는 대충 그려져 있었고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은 단 2줄로 요약되어 신빙성 없음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던 주변 상가의 CCTV 영상 분석 보고서는 저화질로 판독 불가라는 도장 하나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서둘러 닫아버린 부실 수사의 전형이었다. 박상진은 눈을 감았다. 1년 전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새벽 3시. 술에 취해 거의 횡설수설하는 윤민혁 도련님의 다급한 전화. 실장님, 사람을 친 것 같아요.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경찰보다 10분 빨랐다. 길 위에는 택시기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골목에는 윤민혁이 넋이 나간 얼굴로 자신의 차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한쪽 헤드라이트가 박살난 은색 에설레드 GT. 박상진은 그 자리에서 단 5분 만에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움직였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직접 전화가 갔고 언론은 통제되었다. 그는 겁에 질린 윤민혁을 현장에서 빼돌리고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인멸했다. 박상진에게 윤리는 없었다. 오직 회장 일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만이 그의 유일한 신념이었다. 그는 서류철을 닫았다. 그의 임무는 회장님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때로는 진실로부터도 윤태석 회장의 사무실. 박상진은 완벽하게 요약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장님의 우려는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뺑소니 미제 사건입니다. 당시 담당팀의 무능으로 수사가 조기에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딸, 즉 어젯밤의 그 환경미화원은 아마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범인을 찾지 못한 경찰 대신 아드님의 비극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의 보고는 논리적이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경찰의 무능을 강조하여 윤 회장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다. 윤태석은 보고서를 읽지 않고 박상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인간 군상을 상대하며 사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키웠다. 그는 박상진의 완벽한 보고 뒤에 숨겨진 아주 미세한 불안감을 읽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신호.
그는 직접적으로 추궁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수고했어. 나가보게. 박상진이 물러나자 윤태석은 개인 비서가 아닌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군대식의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회장님. 고스트입니다. 국정원 출신들로만 구성된 윤태석의 비밀 정보팀이었다. 강남 지교차로에서 일어난 2건의 교통사고를 조사해 1년 전 택시기사 뺑소니 사건과 어제의 내 아들 사고 공식적인 기록 말고 바닥부터 내게만 직접 보고하도록 완벽한 보안을 유지하고 윤태석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박상진의 충성심을 믿었지만 그의 판단력까지 믿지는 않았다. 이제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같은 시각 소영은 낡은 시내버스에 몸을 싣고 도시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내린 곳은 한적한 부둣가 근처의 작은 낚시용품점이었다. 가게 안은 짭짤한 바다 냄새와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카운터 뒤에서 낡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노인이 그녀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최동수 반장. 강력계에서 잔뼈가 굵은 전설적인 형사였지만 경찰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소영의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다. 또 왔냐? 내가 그만하라고 했을 텐데.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최 반장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바위도 계속 치다 보면 금이 가겠죠. 소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지난 1년간 모은 자료들을 낡은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최 반장은 투덜거리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가져온 것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소영이 모은 것은 사소한 것들의 집합이었다. 사고 당시 근처를 지나갔던 대리기사의 증언, 엄청나게 빠른 외제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근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증언, 그날 밤 동네 양아치들이 비싼 차를 보고 침을 꿀꺽 삼키는 걸 봤다. 하아감드. 그리고 그녀가 직접 수십 번 현장을 뒤져 찾아낸 작은 파편들이었다. 최 반장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련함으로 단서들을 조합했다. 내 아버지는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확인하고 있었어. 타이어에 펑크가 났던 거지. 그때 뒤에서 온 차가 그대로 들이받은 거야. 제동 흔적이 전혀 없는 걸로 보아.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아예 안 했거나 약물 또는 음주 상태였을 가능성이 커. 이건 단순 과실이 아니라 살인이나 다름없어. 그의 분석은 경찰의 보고서와는 정반대였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차를 찾는 거야. 그런데 이 파편들은 너무 작아서 최 반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 지퍼백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거, 새끼손톱만한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었다. 이건 사고 후 한 달쯤 뒤에 현장 옆 배수구 격자 사이에 끼어있는 걸 찾았어요. 최 반장은 확대경을 꺼내들고 조각을 유심히 살폈다. 표면은 긁혀 있었지만 한쪽 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1년 번호 몇 자리와 독특한 곡면 처리가 눈에 띄었다. 이건 국산차는 절대 아니야. 마감 처리가 완전히 달라. 그는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경찰 후배에게 부탁하는 듯. 그는 은밀하고 빠르게 몇 마디를 속삭이고 1년 번호를 불러주었다. 전화를 끄는 최 반장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초조하게 답변을 기다렸다. 30분 뒤 최 반장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전환했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형사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반장님 찾았습니다. 이거 찾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번호, 유럽의 하이퍼카 제조업체인 에설레드의 부품 번호입니다. 그 중에서도 3년 전에 딱 10대만 생산된 에설레드 GT 모델의 헤드라이트 커버 일부입니다. 워낙 희귀해서 저희도 자료 찾느라 애먹었습니다. 소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최 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차, 국내에 몇 대나 들어와 있지 단 한 대입니다. 1년 반 전 태양그룹 윤민혁 상무가 개인 자격으로 비공식 수입했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소유주는 젊은 형사의 마지막 말이 낚시용품점에 먼지 쌓인 공기를 가르는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태양그룹의 윤태석 회장입니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1년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괴물의 실체를 마주했다. 그녀가 맞서 싸워야 할 상대는 이름 모를 뺑소니범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 윤태석이었다. 소영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마침내 적을 확인한 사냥꾼의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잊혔던 파편 조각이 이제 거인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가 될 터였다. 윤태석 회장은 1시간 뒤 서울 근교의 한적한 호숫가에 위치한 개인 별장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검은색 데이터 칩 하나가 놓여 있었다. 30분 전 그의 비밀 정보팀 고스트의 요원이 말없이 건네고 사라진 물건이었다. 이 작은 칩 안에 그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담겨 있을 터였다. 그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보안 처리된 태블릿의 칩을 삽입했다. 화면에 보고서가 떠올랐다. 간결하고 건조하며 그래서 더 잔인한 사실들의 나열이었다. 첫 페이지에는 에설레드 GT 헤드라이트 파편 사진과 강소영의 아버지 강대호의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파편 조각을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었다. 일치율 99.9%. 두 번째 페이지는 사고 당일 밤의 군용 위성 사진이었다. 지 교차로에서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가는 은색 차량의 궤적이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붉은 선의 종착지는 태양그룹 자회사가 위장으로 운영하는 경기도 외곽의 비밀 정비소였다. 세 번째 페이지는 그 정비소의 입출구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이었다. 에설레드 GT 긴급 수리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이 오간 기록, 그리고 모든 작업을 함구하는 조건으로 정비색에 지급된 두둑한 돈 봉투의 흔적까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 정비사의 녹취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차가 들어왔을 때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친 게 분명했어요. 혈흔도 묻어 있었고요. 박상진 실장님이 직접 오셔서 쥐도 새도 모르게 완벽하게 수리하고 이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원하는 만큼 주셨고요. 보고서는 거기서 끝났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윤태석은 태블릿을 덮었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의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그의 가장 충직한 부하가 그 사실을 그에게 숨기고 모든 것을 덮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박상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했다. 양평 별장으로 와. 지금 당장. 1시간 뒤 별장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태석은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박상진에게 건넸다. 박상진은 화면에 뜬 보고서를 보고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모든 변명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사실만 말해. 윤태석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박상진은 지난 1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담담하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술과 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던 윤민혁의 전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이 끊어져 있던 택시기사. 아들의 미래와 태양그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내렸던 결정. 경찰과 언론을 통제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아들의 알리바이를 조작했던 모든 과정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회장님과 그룹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충심이었음을 강조했다. 윤태석은 말없이 그의 고백을 들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첫 번째 파도는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그가 그토록 완벽한 후계자로 키우려 했던 아들. 때로는 오만하고 방탕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아들이 한낱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비겁한 살인자에 불과했다는 진실. 두 번째 파도는 박상진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던, 가장 믿었던 신복이 자신을 기만했다는 사실. 보호라는 명목 아래 그는 주인을 바보로 만들었다. 윤태석의 머릿속에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 그는 아들의 무분별한 씀씀이와 스캔들을 질책했다. 아직도 철이 들려면 멀었어. 넌 내 아들이기 이전에 태양그룹의 얼굴이야. 언제까지 내 뒤치다거리를 하게 할 셈이냐. 날카로운 질책에 아들은 처음으로 반항적인 눈빛으로 대꾸했다. 아버지는 한 번이라도 제 인생을 살아보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전 그냥 아버지의 복제품인가요? 그때 아들의 눈에 담겨 있던 것은 반항이 아니라 절망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아들은 괴물이었지만 그 괴물을 만든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고통과 자책, 분노와 슬픔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하지만 윤태석은 평생 자신의 감정에 지배당해 본 적이 없는 남자였다. 서재 안의 기나긴 침묵 속에서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슬픔이 증발한 자리에 냉혹한 이성이 얼음처럼 굳어졌다. 그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아들의 도덕적 실패나 부하의 기만으로 보지 않았다. 이것은 위기였다. 태양그룹의 존립을 위협하는 거대한 위기. 그리고 위기는 관리되어야만 했다. 아들은 이미 죽었다. 이제 그가 지켜야 할 것은 죽은 아들의 명예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제국이었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눈이 아닌 적을 앞에 둔 제왕의 눈으로. 괴물은 아들만이 아니었다. 아들의 범죄는 이제 아버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또 다른 괴물을 깨웠다. 윤태석은 박상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대신 차가운 명령이 담겨 있었다. 자네의 충성심은 내가 인정하지. 자네는 그룹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이제 목표가 바뀌었다.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진실을 영원히 묻는 거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군망언과도 같았다. 그 환경미화원 강소영. 이제 유일한 위협은 그 여자 하나뿐이야. 처리해. 영원히 처리하라는 그 말은 명백한 사형 선고였다. 박상진은 잠시 숨을 멈췄다. 하지만 그는 이내 아무 말 없이 기계처럼 고개를 숙였다. 새로운 임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였다. 주군이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그는 기꺼이 그 악마의 칼이 될 터였다. 윤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고요한 호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비친 얼굴에는 더 이상 아버지의 고통이 남아있지 않았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인간적인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된 냉혈한 군주의 얼굴만이 존재했다. 슬픔에 잠겼던 아버지는 죽었다. 그리고 그의 자리에서 훨씬 더 위험한 괴물이 완전히 눈을 뜨고 있었다. 양평 별장에서 돌아온 박상진 실장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 기계와 같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마치 교향곡을 지휘하듯 세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첫 번째 전화는 강소영이 근무하는 환경미화 용역업체 사장에게였다. 사장님, 박 실장입니다.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온 예산이 삭감되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소영 씨, 내일부로 계약을 종료해 주십시오.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지요. 태양그룹의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잊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화는 소영이 사는 옥탑방의 건물주에게였다. 황 사장, 나 박상진이요.
당신 태양캐피탈에서 받은 대출금 만기가 얼마 안 남았던데. 상환 계획은 좀 세웠소. 아, 그리고 당신 건물 옥탑방에 사는 여자.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군. 조용히 내보내는 게 신상에 좋을 거요. 세 번째 전화는 태양그룹의 보안 자회사 팀장에게였다. 강소영, 30살, 전직 기자. 사진과 신상 정보는 즉시 전송하겠다. 오늘부터 24시간 밀착 감시해. 숨 쉬는 것 하나까지 전부 보고해. 단, 이건 비밀 작전이 아니다.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그 여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만들어. 목적은 공포심 유발이다. 세 통의 전화. 한 사람의 일상을 완벽하게 파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사냥에 덫이 놓였다. 다음 날 새벽, 소영은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사무실로 출근했다. 하지만 사무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늘 그녀에게 친절했던 소장이 그녀의 눈을 피하며 굳은 얼굴로 그녀를 불렀다. 강소영 씨, 미안하게 됐네. 위에서 예산 문제로 인원 감축을 하라고 해서 오늘까지만 일해줬으면 하네. 소장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영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윤태석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반응에 오히려 소장이 더 당황했다. 소영은 묵묵히 자신의 사물함을 비우고 사무실을 나섰다.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다. 적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는,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차가운 안도감만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태양그룹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옥탑방으로 돌아왔을 때 계단 앞에서 건물주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의 비굴한 미소 대신 탐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강 선생, 마침 잘 왔어. 내가 생각해 봤는데 요즘 시세에 비해 월세가 너무 싸. 다음 달부터 2배로 올려야겠어. 돈 없으면 당장 방 빼. 마침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소영은 대꾸하지 않고 그를 지나쳐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그녀의 등 뒤로 건물주는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말이야, 당신 요새 이상한 남자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것 같던데. 행실 똑바로 해. 우리 건물 물 흐리지 말고. 소영은 문을 닫았다. 철컥 하고 잠기는 소리가 마치 세상과 단절되는 소리처럼 들렸다. 직장과 집, 한 인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옥탑방 건너편 골목에 어제 사고 현장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검은색 세단이 대놓고 주차되어 있었다. 창문 너머로 건장한 남자 2명이 이쪽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잠시 슈퍼마켓에 다녀오는 짧은 순간에도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붙었다. 집 전화에서는 노골적으로 딸깍거리는 도청 신호음이 들렸다. 이것은 심리전이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당신은 한낱 미물에 불과하며 당신의 모든 것은 우리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경고. 그들은 그녀가 공포에 질려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강소영을 잘못 판단했다. 그녀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분노 속에서 더욱 냉철해졌다. 이 모든 압박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추리가 맞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녀가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렸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커튼을 치고 방 한가운데에 있던 코르크보드를 바닥에 눕혔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모아온 모든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하고 체계적이었다. 모든 서류와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했다. 코르크보드에 붙어있던 메모와 기사 스크랩들은 작은 냄비에 담아 불태웠다. 제가 되어버린 진실의 조각들을 그녀는 화장실 병이에 흘려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1년간의 노력을 이 세상에서 지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작은 배낭 하나를 챙겼다. 갈아입을 옷 몇 벌, 약간의 현금,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라이터, 그리고 그녀가 진짜 증거라고 믿는 배수구에서 찾아낸 에설레드 GT의 파편 조각. 그것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소영은 밖으로 나가 공중전화로 향했다. 미행하던 남자들은 그녀가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 생각했는지 멀찍이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최동수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리 약속된 암호였다. 사장님, 저 단골입니다. 늘 가던 낚시터에 상어떼가 나타나서요. 조용한 저수지 아시면 하나만 알려주시겠어요. 수화기 넘어 최 반장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알고 있는 곳이 하나 있지. 물고기는 별로 없지만 아무도 방해 안 하는 곳이야. 위치는 문자로 보내주지. 조심하게. 전화는 짧게 끊겼다. 이제 그녀는 이 덫에서 빠져나가야 했다. 그날 밤 감시하던 남자들은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옥탑방을 지켜보고 있었다. 옥탑방 창문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여자가 안에 틀어박혀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다. 하지만 그 시각 강소영은 방 안에 없었다. 그녀는 방 안의 스탠드 조명을 타이머에 맞춰둔 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건물의 비상계단과 옆 건물의 옥상을 잇는 오직 그곳에 사는 사람만이 아는 비밀 통로를 이용했다.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마침내 건너편 건물 옥상에 다다른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살던 옥탑방을 돌아보았다.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 그녀가 떠나온, 이제는 제가 되어버린 그녀의 삶의 흔적.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사냥감이 사냥꾼의 시야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 이제 도망자가 된 그녀는 어두운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추격 전에 진짜 막이 올랐다. 최동수 반장이 마련해준 은신처는 어둠과 잉크 냄새로 가득한 24시간 인쇄소의 지하 창고였다.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책상, 잠을 자기에도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인쇄기의 굉음과 도심의 복잡한 익명성은 추격자의 귀와 눈을 가려주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최 반장은 뜨거운 캔커피를 건네며 굳은 얼굴로 말했다. 일단 여기서 한동안 죽은 듯이 숨만 쉬고 있어. 윤태석이 자네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게야. 저놈들 힘이면 서울 바닥 뒤지는 건 시간 문제야. 최 반장의 말은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정면 대결은 자살행위.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그녀는 무기 하나 없는 다윗에 불과했다. 하지만 강소영의 생각은 달랐다. 기다리는 건 천천히 죽는 것과 같아요. 반장님, 저들은 제가 가진 증거, 이 파편 조각의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 절 찾아내서 없애려 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움직이다니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냐. 신문사에 제보라도 하게. 자네가 기자 시절 썼던 기사들이 어떻게 묻혔는지 잊었어. 최 반장의 말대로였다. 윤태석의 영향력 아래 있는 주류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는 확성기가 아니라 진실을 덮는 방패가 되어줄 터였다. 직접 공격은 안 해요. 정면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으니까요. 소영은 창고 구석에서 낡은 노트북을 켰다. 하지만 저들에겐 없는 무기가 제겐 있어요. 바로 의심이죠. 윤태석은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피어나는 의심의 씨앗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저는 정보전을 시작할 겁니다. 그녀가 제안한 작전은 대담했다.
윤태석을 직접 겨냥하는 대신 대중에게 교묘하게 질문을 던져 그들 스스로 진실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이었다.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창한 폭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다. 그녀는 언론계에 남은 유일한 끈을 떠올렸다. 이진아. 그녀가 탐사보도팀에 있을 때 직접 뽑아 가르쳤던 후배 기자였다. 실력은 아직 부족했지만 진실에 대한 열정과 패기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아이였다. 무엇보다 그녀가 일하는 뉴스펀치는 주류 언론이 아닌 공격적인 보도로 조금씩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중소 온라인 매체였다. 태양그룹의 감시망에서도 살짝 비켜나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소영은 인쇄소 근처의 PC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여러 개의 VPN을 거쳐 자신의 IP 주소를 세탁하고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녀는 이진아 기자에게 증거를 보내지 않았다. 조작된 정보로 치부될 위험이 컸다. 대신 그녀는 경찰의 공식 발표와 서류에 나와 있는 사실들만을 가지고 그 안에 숨겨진 모순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마치 유능한 프로파일러가 사건 파일을 재구성하듯. 이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진아 기자에게 정의로운 기자가 되기를.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최근 강남 지교차로에서 발생한 태양그룹 아들의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교롭게도 1년 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뺑손이 사망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두 사건 모두 현장 근처 은행의 CCTV는 정기 점검을 이유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년의 강역을 두고 같은 날째 같은 CCTV가 고장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년 전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 은색 외제 스포츠카를 보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없다고 묵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경찰은 과속으로 인한 운전 미숙을 주요 사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왜 비슷한 상황에 다른 진술에 대해 경찰은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까요? 1년 전 사건 현장에서 수습된 파편은 차종 특정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조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만약 그 파편이 이번에 사고를 당한 윤민혁 상무 소유의 국내 단 한 대뿐인 에설레드 GTO의 부품과 일치한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진실을 파헤칠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뉴스펀치의 편집국 이진아 기자는 막내라는 이유로 자잘한 사건들을 전전하며 불만에 차 있었다. 그때 긴급 제보라는 타이틀로 들어온 익명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처음엔 흔한 낚시성 제보나 음모론자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메일을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제보자의 질문은 막연한 의혹이 아니었다. 경찰 내부 자료를 들여다본 사람처럼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다. 그녀의 기자로서의 본능이 이 사건 뒤에 거대한 무언가가 숨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상대는 태양그룹이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기자 생명은 물론 인생 자체가 끝장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장이 뛰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특종의 냄새였다. 그녀는 과거 자신을 이끌어주던 강소영 선배를 떠올렸다. 기자는 펜으로 싸우는 군인이야. 총알이 무섭다고 총을 버리면 그건 군인이 아니지. 이진아는 결심했다. 그녀는 선배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직접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대신 인간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다. 그녀는 며칠간의 추가 취재 끝에 저주받은 교차로의 눈물, 두 아버지의 비극,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다. 기사는 1년의 강역을 두고 같은 장소에서 목숨을 잃은 두 아버지, 즉 택시 운전기사 강대호와 아들을 잃은 윤태석 회장의 비극을 나란히 조명했다. 그리고 기사 말미에 제보받은 내용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라는 형식으로 슬쩍 끼워 넣었다. 기사는 메인 화면에 오르지 못한 작은 단신이었다.
하지만 온라인 세상에서 작은 불씨는 거대한 화재로 번지기 마련이었다. 기사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우연치고는 너무 소름 돋는다. 태양그룹이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라며 의심의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작은 파문은 마침내 태양그룹의 심장부에 도달했다. 윤태석 회장의 사무실. 박상진 실장이 굳은 얼굴로 태블릿 PC에 뜬 기사를 윤 회장에게 보고했다. 윤태석은 기사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동자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강소영을 얕보았다. 겁에 질려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겁먹은 토끼가 교묘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을 겨누는 덫을 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위협이 그녀를 침묵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자던 야수를 깨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진아 기자. 뉴스펀치. 윤태석은 나지막이 기자의 이름과 언론사를 읊조렸다. 박 실장, 사냥 방식을 바꿔야겠군. 이제부터는 토끼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거다. 사냥감이 방역을 시작하자 사냥꾼은 더욱 잔인해지기로 결심했다. 게임은 훨씬 더 흥미롭고 훨씬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강소영이 쏘아올린 작은 화살은 정확히 거인의 이마에 명중했다. 이진아 기자의 기사는 온라인상에서 강남교차로의 저주라는 이름으로 회자되며 태양그룹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기게 여론의 표면을 떠다녔다. 윤태석 회장은 분노했다. 감히 자신의 비극을 가십거리로 만들고 신성한 제국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즉시 행동으로 이어졌다. 뉴스펀치에 광고를 주던 태양그룹의 자회사와 협력업체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광고를 중단했다. 매체사의 서버는 정체불명의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받아 몇 시간 동안 마비되었다. 이진아 기자에게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온갖 협박 전화가 빗발쳤고 결국 편집국장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윤태석은 이 정도의 무력 시위면 감히 자신에게 덤벼든 하찮은 것들이 겁을 먹고 흩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오히려 강소영에게 새로운 확신의 불씨를 던져주었다. 인쇄소 지하 창고. 최동수 반장은 굳은 얼굴로 이진아 기자의 소식을 전했다. 결국 이렇게 나오는군. 저놈들은 자기들 성에 흠집이 나는 것조차 용납 못하는 괴물들이야. 이제 자네도 더 위험해졌어.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빛나고 있었다. 반장님, 이건 그냥 위협이 아니에요. 이건 비명이에요. 저들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이미 끝난 1년 전 사건 때문에 이 정도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비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의 비밀. 그 말은 즉 윤민혁의 죽음 그 자체를 의미했다. 소영은 그때부터 자신의 조사 방향을 1년 전 뺑소니 사건에서 불과 몇 주 전에 윤민혁 사망 사건으로 옮겼다. 아들의 죽음이 정말 과속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까? 그녀는 최 반장에게 윤민혁의 행적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했다. 최 반장은 아직 경찰 내부에 남아있는 자신의 끈들을 총동원했다. 며칠 뒤 그가 가져온 자료들은 소영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건 윤민혁의 사고 직전 일주일간의 통화 기록과 부검 결과 보고서 4번이다. 공식적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물건이니 보고 바로 폐기해야 해. 통화 기록은 기이했다. 윤민혁은 죽기 3일 전부터 강박적으로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다. 국내 최고의 트라우마 및 죄책감 치료 전문 심리상담가였다. 그리고 사고 당일 새벽 그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로 보이는 인물에게 의미심장한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너는 이렇게 못 살겠다. 내가 모든 걸 바로잡아야겠어. 모든 걸 바로잡겠다. 소영은 메시지를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건
자백을 암시하는 말이잖아요. 그래, 내 생각도 그렇다. 놈이 자네 기사를 보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모든 걸 털어놓으려고 결심했던 게야. 최 반장의 말대로라면 윤민혁의 자백은 윤태석 회장에게는 1년 전 뺑소니 사건보다 훨씬 더 끔찍한 재앙이었을 것이다. 아들이 살인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니까. 부검 결과는 더 이상해. 최 반장이 보고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알코올이나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어. 과속은 했지만 술이나 약에 취해 운전한 게 아니라는 뜻이지. 맨정신으로 그런 어이없는 사고를 냈다고 소영은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아들, 자백을 암시하는 문자, 그리고 맨정신에 저지른 의문의 교통사고.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게 태양그룹의 가장 큰 위협을 제거해 주었다. 반장님, 사고 차량의 EDR 기록을 구할 수 있을까요? EDR, 일명 자동차의 블랙박스로 불리는 사고 기록 장치. 차량의 속도, 엔진 회전수, 스티어링 휠의 각도, 그리고 브레이크 작동 여부까지. 사고 순간의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기계 장치였다. 그건 거의 불가능해. 사고 차량은 지금 경찰청 증거물 보관소에 있고 태양그룹 쪽에서 아무도 접근 못하도록 손을 써놨을 게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최 반장은 소영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결국 자신이 가장 아끼던 젊은 후배에게 위험한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새벽 경찰 증거물 보관소에 철조망을 한 남자가 조용히 넘어왔다. 최 반장의 부탁을 받은 젊은 형사였다. 그는 부패한 상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정의감을 잃지 않은 경찰이었다. 그는 몇 분간의 사투 끝에 박살난 에솔레드 GT의 운전석 밑에서 EDR 장치를 찾아내 데이터를 노트북으로 빼내는 데 성공했다. 다음 날 인쇄소 지하 창고. 소영과 초의 반장은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빼곡한 숫자들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EDR 데이터는 사고 순간을 초 단위로 재구성하고 있었다. 역시 과속은 했어. 시속 180km, 미친 속도지. 초의 반장이 혀를 찼다. 하지만 소영의 눈은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제동 압력, 비레이크 프레셔 항목이었다. 반장님, 이거 좀 보세요. 데이터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윤민혁은 충돌 약 2.8초 전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시스템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신호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브레이크 유압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 여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브레이크 고장이었다. 그리고 부검 결과 약물이나 알코올 반응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우연한 기계 결함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손봤다는 결론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살인이야. 최 반장이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다. 그렇다. 윤민혁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살해당한 것이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던 바로 그날 밤에 이제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뺑소니 은폐 사건이 아니었다. 태양그룹 내부에서 벌어진 차갑고 계획적인 살인 사건이었다. 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는 후계자를 죽여서 이득을 보는가? 윤태석 회장 아무리 냉혈한이라도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논리적인 용의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 윤민혁의 자백으로 인해 가장 많은 것을 잃게 될 사람. 살인사건을 교통사고로 위장할 만한 능력과 배짱을 가진 사람. 1년 전에 뺑소니 사건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은폐했던 설계자. 박상진 실장, 그는 윤민혁의 자백을 막아야만 했다. 자백은 곧 자신의 범죄 은폐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은 종신형을 받을 만한 중죄였다. 그는 자신의 충성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군의 아들을 제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소영은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아버지의 사진과 윤민혁의 사고 현장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이제 그 두 사람은 거대한 음모 속에서 또 다른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어 얽혀 있었다. 아버지의 정의를 찾으려던 그녀의 싸움은 이제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죽음에 대한 진실까지 파헤쳐야 하는 기묘하고도 잔인한 운명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부패한 회장뿐만 아니라 그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냉혹한 살인마까지 상대해야 했다. 이제 적은 명확해졌다. 괴물의 머리는 윤태석 회장이었지만 독을 품은 이빨은 박상진 실장이었다. 강소영은 그 이빨부터 부러뜨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 EDR 기록가 있었음에도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태양그룹은 경찰과 검찰 조직 깊숙이 자신들의 사람을 심어놓았을 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증거를 제출하기도 전에 묵살당하거나 제거될 것이 뻔했다. 덫을 놔야 해요. 인쇄소 지하창고. 소영이 낡은 서울시 지도 위에 붉은 펜으로 표시하며 말했다. 박상진은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그 오만함이 바로 그의 약점이죠. 우리가 그의 범죄를 목격한 증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흘리는 겁니다. 최동수 반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 위험한 도박이야. 놈이 미끼라는 걸 눈치채면 우린 그대로 끝장이야. 그래서 진짜처럼 만들어야죠. 반장님 도움이 필요해요. 경찰 내부에 아직 반장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태양그룹 쪽에도 슬쩍 정보를 흘리는 끈앞을. 그런 사람 없으세요? 최 반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김 형사, 능력은 있지만 돈을 밝혀 이쪽 저쪽에 지저분한 일을 처리해주며 용돈벌이를 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최 반장을 스승처럼 따랐지만 그 충성심은 돈 앞에서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가벼운 것이었다. 박상진이 정보를 얻는 창구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았다. 며칠 뒤 최 반장은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김 형사와 마주 앉았다. 그는 일부러 잔뜩 취한 척 혀가 꼬인 목소리로 푸념을 늘어놓았다. 아이고, 내가 늙어서 헛다리만 짚나봐. 윤민혁이 사고. 그거 내가 뭔가 있는 줄 알고 파봤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괜히 힘만 뺐네. 김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러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덮으시라니까요. 근데 말이야, 딱 하나 영 찜찜한 게 있어. 최 반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김 형사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그날 사고 현장 근처에서 노숙하던 양반이 하나 있는데 글쎄, 이 양반이 웬 남자가 차 밑에서 뭘 만지는 걸 봤다는 거야. 내가 곧 정식으로 진술받아서 위에 보고하려고 최 반장은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다. 그는 김 형사가 그 노숙자의 인상착의와 나타나는 장소를 묻자 술에 취해 아무 생각 없이 말해주는 척 모든 정보를 흘렸다. 예상대로 그날 밤 김 형사의 보고는 박상진 실장의 귀로 들어갔다. 박상진은 보고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노숙자 목격자,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에 나타난 유일한 오점, 그는 직접 처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런 지저분한 일은 아랫사람에게 맡길수록 말이 새어나오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범죄에 감히 흠집을 내려는 자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오만한 충동을 느꼈다. 덫은 설치되었고 사냥감은 미끼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약속된 날 밤, 재개발이 예정되어 폐허처럼 변해버린 서울 외곽의 한 공사장. 강소영과 최 반장은 공사장 건너편 폐건물 2층에 몸을 숨기고 여러 각도로 설치해둔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와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들의 미끼 역할은 최 반장의 오랜 정보원이었던 연기자 뺨치는 실력의 한물간 사기꾼이 맡았다. 그는 진짜 노숙자처럼 보이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모닥불을 피워놓고 소주병을 기울이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어둠 속에서 한 대의 차가
소리 없이 다가와 멈췄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박상진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노숙자에게 다가갔다. 소영은 숨을 죽이고 모니터 화면에 집중했다. 당신이 며칠 전 경찰에게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 그 노숙자인가? 박상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정보원은 겁에 질린 연기를 하며 어깨를 움츠렸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본 걸 말했을 뿐인데. 뭘 봤지? 본 대로만 말하면. 두둑하게 챙겨주지.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살게 해줄 수도 있어. 박상진은 회유책을 먼저 꺼냈다. 정보원은 최 반장이 알려준 대로 실제 EDR 기록에 나온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에 대한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핵심적인 내용을 교묘하게 섞어 진술하기 시작했다. 웬 정장 입은 남자가 은색 차 밑에 기어 들어가서 무슨 선 같은 걸 자르는 것 같았어요. 액체가 바닥에 흥건하게 냄새도 지독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상진의 눈빛이 변했다. 회유가 통하지 않을 상대라는 것을 이 노숙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가면이 벗겨지고 냉혹한 살인자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래? 네가 본 게 맞아. 박상진은 조롱하듯 웃으며 말했다.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쥐었다.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었다. 도련님은 너무 약했어.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모든 걸 자백하려 했지. 그건 회장님에 대한, 그리고 태양그룹에 대한 배신이야. 나는 그 배신을 막았을 뿐이야.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썩은 가지 하나를 쳐낸 것뿐이라고. 그건 나의 마지막 충성이었다. 그의 차가운 독백은 고성능 마이크를 통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그것을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이제 당신도 그 충성의 일부가 되어줘야겠어. 영원히. 박상진이 노숙자를 향해 총을 겨누는 순간 끼익! 폐건물 쪽에서 최 반장이 미리 준비해둔 쇠 파이프 더미를 무너뜨렸다. 거대한 소음에 놀란 박상진이 반사적으로 그쪽을 돌아보았다. 그 찰나의 순간 정보원은 훈련받은 대로 몸을 굴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상진은 당황했다.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둘러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잠시 후 소영과 초의 반장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떨고 있는 정보원을 다독이며 미리 설치해 두었던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회수했다. 다시 인쇄소 지하 창고. 소영의 노트북 화면에는 박상진이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음성 또한 또렷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측이나 정황 증거가 아니었다.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무기였다. 연극은 끝났다. 이제 이 잔인한 연극의 녹화 테이프를 상영할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무대를 고르는 일만 남았다. 소영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마지막 전투를 앞둔 병사의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박상진의 자백이 담긴 영상은 왕을 잡을 수 있는 여왕 퀸과도 같았다. 이제 강소영에게 남은 것은 이 결정적인 말을 어느 체스판 위에서 언제 움직일지를 정하는 것뿐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무대는 태양그룹이 매년 연말에 개최하는 한 해의 성과와 미래의 비전을 발표하는 최대 규모의 언론 간담회였다. 그것은 윤태석 회장이란 제왕이 자신의 성체 가장 높은 곳에서 위용을 뽐내는 자리이자 가장 무방비하게 자신을 노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라면 윤태석은 그 어떤 권력으로도 진실의 폭로를 막을 수 없을 터였다. 작전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소영의 옛 후배 이진아 기자가 그들의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정식으로 초청받은 기자로서 바이러스가 담긴 USB를 현장의 미디어 허브에 연결하는 임무를 맡았다. 최동수 반장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간담 회장의 음향 및 영상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알아냈고 과거 함께 일했던 화이트 해커를 섭외해 원격으로 시스템을 장악할 준비를 마쳤다. 모든 것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였다. 간담회 당일 서울 최고의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단상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신뢰의 100년 기업, 태양이라는 오만한 슬로건이 빛나고 있었다. 잠시 후 행사장 조명이 어두워지고 윤태석 회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여유로운 몸짓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는 태양그룹의 눈부신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역설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기자석에 앉아있던 이진아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동료에게 잠시 자리를 맡긴 뒤 자연스럽게 행사장 뒤편의 미디어 허브로 향했다. 수많은 방송사들의 장비와 케이블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 그녀는 노트북 충전기를 꽂는 척하며 준비해온 USB를 눈에 띄지 않는 포트에 깊숙이 꽂아 넣었다.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인쇄소 지하 창고. 소영과 초의 반장 그리고 젊은 해커는 노트북 화면으로 간담회 생중계 영상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USB가 연결되자마자 해커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뚫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분. 시스템 제어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타이밍에 달렸다. 소영은 무대 위에서 연설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윤태석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는 두 팔을 활짝 펼치며 가장 위선적인 문장을 내뱉고 있었다. 우리 태양그룹은 그 어떤 것보다 신뢰와 투명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소영이 해커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이에요. 윤태석의 등 뒤 그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과 신뢰라는 단어가 떠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 소리를 내며 암전되었다. 행사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한 기자들이 웅성거리는 순간 화면이 다시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기업 로고가 아니었다. 지난밤에 폐공사장을 찍은 거칠고 어두운 야간 촬영 영상이었다. 그리고 화면 가득 박상진 실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도련님은 너무 약했어.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모든 걸 자백하려 했지. 그건 회장님에 대한 그리고 태양그룹에 대한 배신이야. 나는 그 배신을 막았을 뿐이야. 박상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랜드 볼룸의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대 위의 윤태석과 스크린 속 박상진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터져 나왔다. 무대 위의 윤태석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는 공포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박상진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벌떼처럼 몰려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영상은 무자비하게 이어졌다. 브레이크 고장을 증명하는 EDR 데이터 분석 화면. 1년 전 뺑소니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오고 갔던 자금의 흐름. 그리고 경찰 수사 기록을 조작하라는 박상진의 지시가 담긴 음성 파일까지. 모든 진실이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전 세계를 향해 생중계되고 있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영상은 마지막으로 전환되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인쇄소 창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강소영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루한 환경미화원이 아니었다. 진실의 칼을 쥔 날카로운 기자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담담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1년 전 뺑소니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강대호 씨의 딸 강소영입니다. 태양그룹의 권력은 제 아버지의 죽음을 덮었고 또 다른 죽음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묻을 수 없습니다.
이 폭로는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한, 그리고 거대한 권력 앞에 세우러져간 모든 약자들을 위한 진홍옥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행사장의 모든 스크린은 교차로의 메아리라는 제목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아버지 사진으로 가득 찼다. 윤태석은 무대 위에 홀로 서서 자신의 범죄 증거와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나란히 떠있는 스크린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기자들의 고함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마치 폭발음처럼 그의 귓가를 때렸다. 그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이 한순간에 폐허로 변하고 있었다.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태양그룹이라는 화려한 연극의 마지막, 그 장엄한 막이 내려오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몰락은 그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처럼 거대하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언론 간담회 현장에서 체포된 박상진 실장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의 충성심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모든 범죄, 즉 뺑소니 사건 은폐와 증거 조작, 그리고 윤민혁 살해 혐의까지. 윤태석 회장 역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평생을 군림하던 제왕은 가장 화려했던 자신의 무대 위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종말을 맞았다. 교차로의 메아리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다 결국 상장 폐지되었고,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거대 기업은 공중분해되어 경쟁사들에게 헐값에 넘어갔다. 윤태석의 검은 돈을 받고 진실을 덮었던 경찰 고위 간부와 정치인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거대한 권력이라는 이름의 댐이 무너지자 그 안에 갇혀있던 썩은 물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온 것이었다. 세상이 격변하는 동안 강소영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다. 검찰에 출두해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으로서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 그녀의 이름은 진실을 파헤친 용감한 언론인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수많은 언론사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그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마음껏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힘과 자리가 주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총을 든 군인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몇 달 뒤,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오후, 소영은 최동수 반장의 낚시용품점을 찾았다. 가게는 여전히 한산했고 최 반장은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반장님, 저 왔어요. 최 반장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다. 그는 신문 한 면을 장식한 소영의 사진을 스크랩해 벽에 붙여놓고 있었다. 아이고, 이젠 너무 유명한 사람이 돼서 이런 누추한 곳은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가게 앞 작은 평상에 앉아 캔맥주를 기울였다. 그래서 앞으로 어쩔 셈이냐,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가 될 기회인데 왜 걷어차 버렸어? 소영은 씁쓸하게 웃으며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전 최고의 기자가 되려고 싸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아빠의 진짜 사인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 다 끝났으니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 내 인생이라니 뭔가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작은 진실들을 위한 삶이요.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거대 언론사가 아닌 그녀 혼자 운영하는 작은 독립 언론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억울하지만 힘이 없어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제2의 강대호와 같은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를 담아내는 확성기가 되고 싶다고 했다. 최 반장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1년 뒤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박상진 실장은 살인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태석 회장은 살인교사 혐의는 벗었지만 범죄 은폐 및 각종 비리의 주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평생을 황제로 살아온 그에게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일 터였다. 정의는 더디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또다시 1년이 흐른 어느 이른 아침, 강소영은 1년 전 그날처럼 주황색 환경미화원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자신을 위장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독립언론 교차로의 운영 자금을 벌기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로 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빗자루를 들고 바로 그 지교차로에 아스팔트를 쓸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저주받은 비극의 장소가 아니었다. 수많은 차들이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활기차게 달려나갔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횡단보도를 건넜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아버지의 피냄새나 윤민혁의 절망을 느끼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저 평범한 도시의 아침 풍경일 뿐이었다. 과거의 유령들은 모두 떠나고 없었다. 청소를 마친 그녀는 곧장 아버지의 묘지가 있는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사들고 아버지의 묘비 앞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꽃을 내려놓고 묘비 옆에 가만히 쪼그려 앉았다. 아빠, 나왔어. 그녀는 미소 띤 얼굴로 지난 1년간 자신이 만든 작은 언론 교차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억울한 해고 노동자의 이야기를 기사로 써서 복직을 도왔던 일, 의료사고의 진실을 파헤쳐 작은 병원의 보상을 받아낸 일, 거창한 특종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준 이야기들이었다. 아빠가 늘 말했잖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건 억울한 사람의 눈물이라고. 나 이제 아빠가 자랑스러워하는 딸이 된 거 맞지? 대답은 없었지만 시원한 아침 바람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지나갔다. 마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처럼. 소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복수심의 무게도 슬픔의 그늘도 그녀의 어깨를 누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무덤에 등을 돌리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향해 걸어갔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교차로 위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위로 단단한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온전히 그녀 자신의 삶을 살아갈 터였다.